새누리당은요, 자의 타의에 의해서 그냥 지역구가 춤을 추고 있습니다. 중량급 출마자라는 사실상 대통령 후보급인 안대희 오세훈한테는 험지 출마라 해서 이 당사자들은 기다리고 있는데 어디 하라 말도 안 합니다. 그냥 사무실에서 앉아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나왔습니다. 아니, 험지 출마라고 험지를 정해줘야지 정해주지도 않고 붙들고 선거운동만 못하게 하느냐. 그러다가 또 진실한 사람이라고 자처하고 TK에 나갔던 친박 후보 일부는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새 사람을 오고 바톤 타치해서 또 경쟁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다른 지역구로 가니까 지역 주민이 입이 논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김무성 대표는 안대희 전 대법관과 광진, 도봉 등을 논의를 하고 있고요. 험지입니다. 오세훈 의원한테는 박영선 의원이 있는 구로를 제안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광진 이런데 뭐 이 도봉 이런 부분, 도봉에는 인재근 씨가 있던 그 도봉 가별 이야기한 거예요. 저보고 옛날에 해라 해서요, 제가 안 한다 했습니다. 왜? 저는 거기 뭐 어려워서 험지라서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옛날 지난 2012년입니다. 아니 한 대여섯 군데를 돌리더만은 등록 한 이틀 남겨놓고 거기 하라니 몇 달을요 하고 싶겠습니까? 이번에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대접을 받고 있겠어요. 그래서 이 험지를 출마를 시키려면 아무리 이름이 높은 사람이라도 험지 가서 살아오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찍 정해서 거기서 하라고 하고 사실상으로 공천을 주겠다라고 해야지. 그 험지에 출마시키면서 거기에도 또 뭐 지금 당협위원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경선부터 하고 어쩌고 하면 그래가지고 이게 자신이 아무런 기반도 없는 데 가서 일단 경선부터 이겨서 그 다음에 야권의 유력 인사와 붙어라. 이것이 총선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인지 저는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솔직히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전략공천 없다면서 시간 끌면서 선거구 획정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험지 출마하라고 영입 인사들은 다 험지에 가서 출마해야 된다. 그리고 정해주지도 않습니다. 어디 해라고. 자, 세월은 자꾸 흘러갑니다. 제가. 그리고 또 말은 또 경선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당선대가 올라오면 대선 후보급 될 만한 사람들이 그냥 진이 빠져가지고 생명부지에 타처해서 조용히 녹아버리기를 바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막판에 야권이 연대한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럽니까? 없다고요? 없을지 누가 합니까? 제가 하나 이야기를 할까요? 새누리당에 2011년부터입니다. 2011년 9월달부터 저는 새누리당에 제가 아는 사람들한테 안철수 출마한다고 수도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대선에 놓은다. 나와갖고 막판에 결국은 야권을 도와주는 쪽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 했는데, 지금 친박 핵심이라는 사람들도 안철수 출마 안 한다, 확인 다 했다, 물어봤다. 아니 정치판에 물어보면 안철수가 내가 출마 안 한다 하지, 한다 하겠습니까? 지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한테 가서도요, 니 다음에 대통령 나올 거냐, 나오면 내가 안 나갈게 물어본 사람이 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반기문 안 나온다 그러지요? 나온다 하겠습니까? 나온다 하면 바보지요. 그래가 안 나온다고 철떡같이 믿고 총선 때 당도 안 만든다니 해서 캐세라세라 하다가 9월달에 나온다 하니까 혈안이 돼가지고 난리가 났던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저 안철수 사퇴하니까 조용히 있을 거라 생각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조용히 있겠어요? 문재인 도와주러 갔잖아요. 조건이 안 맞아서 며칠 걸렸지. 자, 이번에도 야권이 마지막에 단일화 안 할 거라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지난번 대선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마지막에 진짜 안철수가 합류해서 같이 뛰니까 선거 한 이틀만 더 있었으면 시간이요, 대선 졌습니다. 자, 이번에도 이렇게 여유 희희낙낙하고 여유 부리면서 상대방 당내에 라이벌이나 제거하려고 이렇게 시간 끌다가 막판에 무슨 사태가 생길지 심히 우려됩니다. 뭐 제 일은 아니니까요. 알아서 잘 아시겠죠. 새누리당 공천 룰을 돌아가는 걸 보면 국민 70,
당원 30으로 애초에 김무성 대표가 주장하는 대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장 투표는 없습니다. 친박은 투표해서 하더만은 설거머니 빠졌어요. 그래서 전화 돌려가지고 국민 70%, 당원 30%로 해가지고 전화 돌려서 전화로 끝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뭡니까 결선 투표 10% 안에 붙었을 때만 결선 투표한다고 끝나버렸습니다. 참 10% 안에 붙기가 쉽지가 않죠. 신인이 현역하고 붙어가지고 그때만 결선 투표한다. 그래서 그럼 국민들은 궁금해할 겁니다. 새누리당이 전략 공천을 하느냐 안 하느냐. 현역 평가제를 통해 가지고 현역 중에 일부를 컷오프하고 그 컷오프된 지역에는 이 단수 추천제를 통해서 유력 인사를 그냥 경선 없이 전략 공천하는 부분이 있냐 없냐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명확하게 누구도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험지 출마하는 사람들요. 이번에 무슨 영입했다고 1차 영입 이제 발표했다가 온 타살을 맞았는데 아니 영입이라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제발로 나라 들어왔다고 하면서 경선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다 자기 사람들인데요. 자기 사람 세워서 기자회견 시키고는 이 사람들도 경선해야 된다. 자, 그러면 험지 출마하는 안대희, 오세훈도 그것도 지금 새누리당으로 나가겠다는 사람 벌써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경선을 시킬 건지 안 시킬 건지. 자, 거기에서 이제 100% 경선한다는 룰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 그것이 전략공천이지 뭡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현역들 컷오프 된 지역이나 어려운 지역에 전략공천으로 전체적으로 가게 되는 방향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뭐 김무성 대표 지도부는 무슨 이야기도 안 하고 있습니다. 100% 경선이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재를 영입하겠다라는데 솔직히 제정신이 있는 인재가 정치판에 있지 않았는데 어느 날 정치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요 원래부터 정치 그냥 주변에 있던 군들이고 그럼 정치하지 않던 사람들을 데려가서 인재 영입을 해서 당의 선거에 투입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가가지고 경선을 해가지고 이겨서 다시 또 본선에서 야권 후보를 이길 가능성이 몇 프로 된다고 보십니까? 제정신 있는 사람이면 안 하지요. 아니 모셔가도 할까 말까인데 뭐 비례대표 주겠다면 줄 서겠지만은 그냥은 모셔가도 할까 말까한데 가서 경선 붙으라면 이러니까 상향식 공천하겠다고 주장하는 이상은 인재들이 안 가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또 이러다 보니까요 대표가 영입 인사들을 직접 소개를 합니다. 영입해놓고는 또 밑에서 바닥에서 붙으라고는 이야기하면서요. 왜 그러냐? 지금 친박에서는 인재영입위원장을 둬서 그 사람이 다니면서 인재를 영입을 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왜 대표가 자기 측근이던 사람들을 갖다가 마치 영입한 인재들인 양 기자회견을 시키고 기존 당원들을 새 인물인 양 기자회견을 시키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인재영입위원장을 두면 인재영입위원장이 가서 데려오는 사람은 가서 일종의 쇼부를 쳐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출마 좀 해주십시오. 안 와요. 내가 그 당에 가서 죽을 일이 있어. 대부분 그래 이야기할 거예요. 그럼 그 사람한테 뭔 권한을 줘야 되겠습니까? 자, 어느 지역에는 이게 인재 영입으로 비어 있는 데니까 여기에는 들어오겠다고 하면 후보로 자리를 주겠다. 후보 자리 준다 해도 서울이나 수도권에는 험지는 국회의원 당선 확률이 제가 볼 때 30-40%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권한도 없는 인재영입위원장이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략공천을 한다라고 방침을 정하고 그 방침 하에서 인재영입위원장을 둬서 거기에 정권을 위임해야 인재가 제대로 영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지 않고는 인재영입은 불가능한 겁니다. 뭐 정치판 언저리에 있다가 기자회견이라도 한번 시켜주면 좋아할 사람들이야 많겠지만 제대로 된 인재영입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 보따리 살 사람을 야권에서는 다 보따리 싸고 이제 남은 주요 인물이 박영선입니다. 그럼 박영선 어떻게 할 것이냐. 자, 문재인 안철수 총선서 야당 참패하면 책임 면하기 힘들 것. 양비론으로 갔습니다. 양비론으로 갔다는 말은 더민주에서 본인에게 좀 더 좋은 자리, 즉 선거대책위원장을 주면 제가 볼 때 받고 안 나갈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에서 당 대표를 제안하면 아마 이분 탈당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인이 움직이는가 마는가가 상당히 그 남아있는 비주류나 주류 중에서도 회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향배에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갔으니까 몸값이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이제 부르는 게 값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박영선은 굉장히 좋겠습니다. 자, 국민의당이요. 한상진 그 창당준비위원장의 아들 되시는 한세진 씨가 주식 이 개미, 왕개미입니다. 그냥 개미가 아니라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번 분입니다. 어릴 때, 학교 다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주식 투자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서울대를 나온 아주 재원인데 이분이 그 하이트론이라는 업체에 21.5%를 보유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한상진 아버지 교수가 창당준비위원장이 되니까 6월 7일 이틀 아마 상한가를 친 모양이고 지금도 10,000원이 넘어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또 이 주식이 또 테마주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 물론 이분은 주식 투자나 이런 부분에서 크게 욕은 안 먹고 소신껏 한다 평가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우리 한국의 양심적이고 제야의 참 그 교수로서 이름이 높은 분을 모셔다가 창당준비위원장을 했는데 그분한테서 또 테마주 문제가 등장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분 아들이 지금 액면가가 수십억 재산이 늘어났는데요. 참 이런 주식시장이 공정하다고 할 수 있는가라는 거. 그 다음에 본인이나 자기 직계 가족이 적어도 주식을 가지고 테마주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에 들어가게 되어서 이제 일거수일투족 말 한마디에 따라서 주식 가격이 들락날락 거리는 것이 정의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철수와 김병관에 이어서 한상진 전 교수까지 테마주라. 참 야권 이래도 되겠습니까?